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좀 어려우셨죠? 지금까지 출제했던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서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들만 모았습니다. 많이 틀린 게 당연하고요. 한 번씩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는 과정에서 조금의 부연 설명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먼저 1번. 우유를 40도 이상으로 가열할 때 생성되는 얇은 피막의 주성분은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우유를 스팀할 때 겉에 미끈미끈하게 뭔가 피막이 생겨요. 그게 바로 어떤 성분 때문에 나는 건가? 1번 카제인, 2번 베타락토글로불린, 3번 알파락토알부민, 4번 칼슘인데 뭐 알파, 베타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시고 글로불린, 알부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카제인은 우유의 흰색을 나타내주는 단백질 성분이고요. 우유의 질감에 영향을 미쳐요. 정답은 2번인데, 락토알부민은 우유의 이상취, 좀 이상한 냄새를 나타내는 성분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4번은 칼슘이죠. 우유의 질감이나 뭐 백색, 향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건강적인 면에서 좋은 성분이죠, 칼슘은. 정답은 2번. 에스프레소 머신의 발전 단계로 올바른 거. 제가 2강 정도에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외우실 때 진, 증, 피, 전 이 네 글자만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진공 추출 방식, 그 다음 증기압, 피스톤, 전동 펌프 1번입니다. 생각을 그냥 딱 해보세요. 전동 펌프가 초기에 이 기계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전동 펌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얘가 이 넷 중에서 가장 그나마 좀 발전이 된 느낌이죠. 일단 얘를 뒤로 빼놓으시고, 피스톤이나 증기압은 뭔가 좀 원시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도죠. 그래서 한 중간이나 처음 쪽으로 밀어두시고, 진공 추출은 사이폰을 말하는데요. 먼저 사이폰으로 추출을 하다가 이거 괜찮네 하고 변형시킨 게 에스프레소인데, 이 에스프레소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공 방식으로 추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진, 증, 피, 전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종종 보이고 있는 문제예요. 자, 3번. 다음 커피의 역사적 사건들을 오래된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이거 좀 어려우셨을 텐데, 커피의 전파 역사, 기원 이쪽이 많은 분들이 공부하기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 세계사랑 국사처럼 공부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한번 풀어볼게요. 전 바흐가 어디 사람인지도 몰라요. 먼저 커피 전파 과정에서 에티오피아, 예멘, 메카, 인도 기억하시나요? 인도에서 유럽으로 갔죠. 그 유럽으로 갈 때 먼저 커피가 소개된 거는 베니스인들. 이 베니스인들에 의해서 처음 유럽에 커피가 알려졌습니다. 정답은 일단 첫 번째 나가 나오죠. 나. 소개된 커피가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서 이거를 이제 인도에서 유럽으로 가져갑니다. 유럽 사람들이 커피를 마셔보고 되게 괜찮다 하고 훔쳐오는 거죠. 가져와서 식민지를 뿌리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인도네시아 당시의 유럽의 식민지였는데, 인도네시아에 첫 번째로 커피가 경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라가 와야 되고요. 자, 유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가 어디죠? 영국이죠. 영국에서 커피하우스가 처음 문을 열었대요. 그리고 바흐가 커피 칸타타를 작곡했대요. 얘는 그럼 이분은 커피를 어디서 알게 돼서 이 커피를 마시면서 작곡을 했을까요? 그쵸? 뭔가 이 런던에 처음에 커피하우스가 처음 문을 열고 나서 뭐 각국으로 또 다른 여러 도시로 퍼졌겠죠? 그거를 이 바흐라는 분이 마셔보고 기분이 좋아서 그 기분을 음악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커피 칸타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혀 이걸 다 외우실 필요가 없었어요.
첫 번째, 인도가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유럽에서 경작이 되지 않아서 식민지로 뿌렸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몰랐거든요, 사실. 각각의 이 역사적 사실을 몰랐었는데 때려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정답이더라고요, 그게. 4번, 커피 체리에 있는 점액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점액질은 파치먼트를 감싸고 있는 미끈미끈한 부분이죠. 과육 다음에 과육과 파치먼트 사이에 있는 미끈미끈한 점액질이에요. 이 점액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죠. 퍼멘테이션. 1번 0.5에서 2mm 정도 두께의 매우 미끄러운 물질로서 투명하고 색깔이 없다. 공기에 노출되면 효소의 산화작용으로 갈색으로 변한다. 맞죠? 점액질은 완숙체리, 미숙체리, 과숙체리 모두에 생성되어지므로 과육 제거 시 필요한 윤활 작용을 하여 펄핑이 쉽게 되도록 도와준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잠깐 더 볼게요. 3번 프로토펙틴의 가수분해와 효소의 영향을 받아 펙틴의 감소로 점액질이 제거된다. 만약 습식 발효가 72시간이 지나면 자극적인 약품 냄새가 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프루토펙틴의 가수 분해와 효소의 영향을 받아 이게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습식법의 발효 과정인데 습식법의 발효 과정은 48에서 72시간 정도 진행을 해요. 너무 많이 하면 자극적인 약품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액질이 불어서 그 물 자체를 오염시키고 그 물은 그대로 또 파치먼트에 스며들어서 좋지 않은 향, 맛, 자극적인 약품 냄새를 생성한다고 해요. 프루토펙틴의 가수분해와 효소의 영향을 받아 펙틴의 감소로 점액질이 제거된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물에 불린다예요. 풀어보면 물에 불려서 점액질이 제거된다. 이 얘기입니다. 4번 펙틴과 당류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토펙틴이 33%, 포도당과 과당이 30%, 자당이 20%, 섬유소와 회분이 17% 들어있다. 이게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리스타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한 지식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도당과 과당이 30%, 이걸 만약에 뭐 포도당과 과당이 10%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내진 않아요. 이건 바리스타의 영역까지는 아니잖아요, 사실. 바리스타 시험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틀린 설명일 수가 거의 없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상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틀린 문항이 아닐 겁니다, 보통. 정답은 2번인데 완숙체리, 미숙체리, 과숙체리 모두에 생성되어짐으로가 틀렸어요. 미숙체리에는 점액질이 조금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게 체리가 점점 익으면 익어갈수록 과육에서 점액질이 생성이 되는데 미숙체리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뒷문장은 맞았어요. 과육 제거 시 필요한 윤활작용을 하여 펄핑이 쉽게 되도록 도와준다. 이 펄핑은 과육 제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커피 추출액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 성분은 칼륨이에요. 칼륨. 나트륨은 커피에 거의 없고 칼슘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칼륨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음료가 카페라떼 또는 카페오레죠. 이는 커피를 과다 섭취했을 때 인이 체내로 흡수되는 걸 좀 막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문항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이랑 커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주 소량이 있고요.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 성분은 칼륨이라는 점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칼륨은 커피의 또 짠맛을 나타내요. 다음은 우유의 표면 장력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내용으로 연결된 것은 우유는 순수한 물보다 표면 장력이 높다. 이 표면 장력 쉽게 설명드리면 물에 가까울수록
표면 장력이 높은 거죠. 그럼 우유는 순수한 물보다 표면 장력이 높은 게 아니라 낮습니다. 우유의 온도가 증가하면 표면 장력도 증가한다. 잘 모르겠죠? 더 볼게요. 탈지유는 전유보다 표면 장력이 높다. 물에 가까울수록 표면 장력이 높죠. 탈지유가 전유에 비해서 지방이 빠진 거잖아요. 그럼 지방 대신 물이 더 많다는 건데 표면 장력이 높습니다. 표면 장력이 낮으면 거품이 잘 일어난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탈지유보다 전유가 더 거품이 잘 나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죠? 지방이 더 많으니까. 지방이 더 많다는 거는 물보다 탈지유에 비해서 더 물에 멀죠. 물에 가까울수록 거품은 잘 나지 않고요. 다시 말해 표면 장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거품이 잘 납니다. 정답은 다 2번입니다. 온도랑 표면 장력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음은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폴리페놀은 식물 자체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에요. 한번 풀어볼게요.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게 해주는 작용도 한다. 폴리페놀, 쉽게 말해서 클로로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피에서 클로로겐산. 2번,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정신을 맑게 한다. 3번, 항산화제로서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여 충치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 번이라도 충치 억제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커피는 오히려 충치보다 치아의 변색을 유발하는 그렇게 좋지 않은 작용을 하는데 충치 억제를 하는 성분은 커피에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충치 억제가 나오면 그냥 절대 커피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폴리페놀, 다시 말해서 식물에 있는 성분들은 보통 중추신경을 자극해요. 정신을 맑게 한다. 카페인 같은 거죠. 카페인, 클로로겐산, 알칼로이드, 폴리페놀 비슷한 뉘앙스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클로로겐산 자체 효능 중에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항산화제로서 노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미성숙 생두가 많이 혼합되면 로스팅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며 추출한 커피는 떫은 맛이 강하고 맛이 없다. 다음 중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나왔는데 미성숙두가 로스팅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퀘이커가 됩니다. 퀘이커는 원두 중에 유별나게 몇 개만 색깔이 좀 밝은 게 있는데 걔네가 로스팅이 덜 된 거죠. 미성숙두는 엄청나게 밀도가 높고 성숙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로스팅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퀘이커가 되는데 이 퀘이커가 다음 중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죠. 4번, 성숙도에 따른 카페인 함량의 차이는 관련이 없어요. 3번, 성숙도에 따른 타닌 함량의 차이. 잘 모르시겠죠? 2번, 성숙도에 따른 성분 구성의 차이. 얘도 잘 모르겠어요. 성숙도에 따른 크기의 차이 라고 나와 있는데 크기는 커피의 향미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떫은 맛이 강하고 맛이 없대요. 얘네들은 성숙도에 따른 성분 구성의 차이. 이게 정답입니다. 2번. 타닌은 커피의 쓴맛을 나타내는 성분입니다. 카페인과 타닌 둘 다 쓴맛을 나타내다 보니까 만약 카페인이 정답이 아니다. 그럼 타닌도 조금 배제해서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일부 로스팅 머신에 부착된 댐퍼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거 나왔죠?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흡열과 발열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흡열과 발열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은 누가 하죠? 크랙이 하죠? 열을 계속 먹던 생두가 크랙으로 인해서 열을 방출하게 돼요. 그에 따라 흡열 반응이 발열 반응으로 바뀝니다. 흡열 반응, 다시 말해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고 발열 반응, 열을 방출하는 기능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흡열과 발열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은 바꾸는 I는 크랙, 생두의 1차 크랙, 2차 크랙이 흡열과 발열 반응을 바꿉니다. 로스팅 시 맛성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맛은 클로로겐산, 옥살릭산, 말릭산 같은 유기산에 기인한다. 산. 근데 단맛일까요? 신맛이겠죠? 신맛 또는 떫은 맛이겠죠? 자, 신맛은 아라비카 종이 로부스타 종보다 강하다. 당연하죠? 왜? 습식 가공 과정에서 발효라는 게 있어요. 커피의 신맛은 지방, 발효도, 산.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라비카 종이 로부스타 종은 거의 습식법을 안 쓰죠. 아라비카 종이 습식 과정을 통해 더욱더 강한 신맛을 나타냅니다. 쓴맛은 카페인, 트리고넬린, 카페익산, 큐닉산 등에 기인한다. 맞습니다. 쓴맛은 라이트 시나몬일 때 가장 약하죠. 이탈리안 프렌치 이때가 가장 강합니다. 볶으면 볶을수록 타면서 커피가 점점 더 쓴맛을 나타냅니다. 정답은 3번. 근데 다 해도 뭐 카페익산, 퀴닉산이 있는데 얘네들도 산이잖아요. 그럼 신맛 또는 떫은 맛 아닌가요? 유기산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유기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옥살릭산, 말릭산, 시트릭산, 포스포릭산, 아세틱산 이런 여러 가지 산들이 유기산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산이 있는데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게 신맛이고 카페익산이나 퀴닉산은 탄수화물이 산화되어서 만들어지는 산입니다. 무기산이죠. 다음 중 식품 온도계의 사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거. 1번 온도계를 씻고 소독한 후에 사용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죠. 수은 온도계로 얼음의 온도를 측정한다. 수은 온도계? 뭐지? 식품에 삽입하고 약 15초 후에 수치를 읽는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감지 부분이 용기의 바닥에 닿지 않게 삽입한다. 이것도 당연하죠. 온도계를 왜 15초 후에 수치를 읽어야 되나요? 온도계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결국에 멈출 때가 있는데 그때 온도를 체크하는 거지 내가 꽂자마자 그 온도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매장에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온도계를 꽂고 스팀을 하실 때 나는 50도까지 스팀을 하고 껐어요, 분명히. 근데 나중에 보면 한 70도까지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온도계가 멈출 때, 완전히 멈췄을 때 수치가 그 식품의 최종 온도입니다. 수은 온도계로 얼음을 측정한다. 수은 온도계로 얼음의 온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식품의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2번은 틀렸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거는 거의 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 그럼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잘 안 나오는 거니까 말을 안 한 거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바리스타들이 몰라도 되는 부분이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로스팅 단계에 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로스팅 단계는 로스팅 과정의 가열 온도와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온도와 시간, 맞죠? 로스팅 단계는 기계적으로 측정한 명도로 나타내기도 한다. 미디엄 하이시티, 프렌치 풀시티, 라이트 시나몬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명도값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로스팅이 약해질수록 로스팅 단계를 나타내는 L값은 감소한다. L값이 뭐랬죠? 위에서 명도랬어요. 밝은 정도. 명도, 밝은 정도인데 색깔이 밝으면 밝을수록 이 명도는 올라가겠죠. 근데 로스팅이 약해질수록 로스팅 단계를 나타내는 명도값은 감소가 아니고 증가를 하죠. 증가. 원두의 갈색 정도를 표준 샘플과 비교해서 로스팅 단계를 정하기도 한다. 맞죠? 뭐 표준 샘플 아그트론 타일로 55, 45, 35 또는 프렌치, 풀시티, 이탈리안, 시티, 하이, 미디엄 이 정도로 표준 샘플과 비교해서 로스팅 단계를 정하기도 합니다. 13번 생두를 장기 저장했을 경우 색, 향미 및 지질의 산과가 변화된다. 이들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어렵죠, 이 문제? 근데 라파아제 제가 설명드린 적 있나요? 없었죠. 아실 필요 없습니다. 생두의 향,
색, 향미 및 산가의 변화는 저장 조건과 밀접하다.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도덕 문제 같은. 얘는 절대 답이 아니고 얘는 좀 이상해요. 그리고 생도에 함유된 지질의 산가는 증가된다. 당연하죠. 산소랑 만나다 보니까 산가 자체가 증가합니다. 지질의 산가가 증가합니다. 근데 2번 볼까요? 생두의 색은 황색 내지 갈색에서 녹청색으로 변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떤 식물도 그리고 어떤 열매도 황색 내지 갈색에서 녹청색으로 변하는 경우는 없어요. 처음에 연두색 또는 녹청색에서 점점 뭐 흰색, 갈색, 노란색 이렇게 바뀔 수는 있지만 반대로 됐죠, 얘는. 정답은 2번. 다음은 커피 추출 기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융, 메리타, 사이폰, 이브릭이 있습니다. 각각 추출법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드렸어요.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융, 다른 드립 추출법에 비해 바디는 약하지만 얘가 틀렸죠. 깔끔한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융은 다른 페이퍼 필터에 비해서 얘가 천이다 보니까 조직이 조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 필터에서 추출되지 않던, 걸러지던 지방 성분들이 같이 추출이 돼요. 추출액에서. 그러다 보니 지방에 의한 바디가 강해지죠. 바디가 웨이트와 텍스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바디가 약해지는 게 아니죠. 지방이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크림처럼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무거워지겠죠. 다른 추출법에 비해 바디는 강합니다. 메리타, 1908년 독일의 메리타 부인이 발명하여 페이퍼 드립의 시초가 되었다. 맞습니다. 설명드렸죠. 증기압과 진공 흡입력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추출 기구를 말하며 열어놓은 알코올 램프 등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가늘게 분쇄한 커피를 넣고 끓이는 터키식 추출 기구 맞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메인 보일러에 적정한 압력 범위. 메인 보일러인데 메인 보일러 8, 9바, 7, 8바 이렇게 높을까요? 아니죠. 메인 보일러에 있던 물이 펌프 모터를 통해 8에서 또는 9 아니면 7에서 12까지 높아집니다. 얘는 그냥 물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에 가까운 1에서 1.5바가 정답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2번이 7, 8바가 아니고 9바로 나왔으면 한 대부분 시험 보시는 한 10분 중에 7분은 2번을 체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메인 보일러는 1에서 1.5바. 그러면 에스프레소 추출 압력을 만들어주는 건 펌프 모터라는 장치가 해주는 거죠. 재배 방법 중 썬커피, 재배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썬커피는 말 그대로 그냥 햇볕 아래서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자란 커피죠. 빨리 자라게 해서 빨리 따버리고 또 빨리 수확을 해버리자. 대규모 농장에 어울립니다. 특히 브라질에서 널리 이용하는 방식이죠. 썬커피 재배 시에 수분 공급과 농약, 비료, 주기 등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왜냐? 얘는 햇빛을 계속 주다 보니까 수분이 금방금방 날아갈 수 있어요. 다른 쉐이딩 커피에 비해서 수분 공급이랑 농약, 비료 많이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자라고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브라질에서 많이 쓰고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썬커피 재배는 쉐이딩 방식보다 뛰어나 높은 품질의 커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빨리 키워서 빨리 쳐버리고 빨리 팔아버려야지. 이런 방식이에요. 4번 썬커피 재배는 대량 수확 시 유리하다. 자, 브라질 대량 수확.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17번 다음은 커피의 산패에 대한 내용 중 올바른 거라고 했는데 자, 상식 문제예요. 4번부터 볼게요. 산패는 습도와 무관하여? 말이 안 되죠. 10도 상승할수록 커피 향기 성분이 2배로 빠르게 손실되는 특징이 있다. 2배? 더 돼요. 2에서 한 3승 정도니까 한 8배 빠르게 손실이 됩니다. 10도 상승할수록 2의 3승배. 즉, 2 하면 8배 정도? 2배 아니에요. 약하게 로스팅된 커피일수록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약하게 로스팅된 게 아니고 강하게 로스팅 될수록 강배전일수록 산패가 빠르죠.
1번 포장용기 내에 미량의 산소만 존재해도 그 속에 원두는 완전히 산화된다. 맞습니다. 조금만 산소가 있어도 금방금방 산화될 수 있어요. 완전히.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까지 풀어봤는데 18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